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서 밥을 짓고 뉴스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오전 10시쯤 동네 경로당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 처음에는 눈물 없이는 하루도 보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대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서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 어르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72세의 박 씨는 키가 크고 말쑥한 차림새의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혼자 사는 김할머니에게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자체가 반가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어디서 이사 오셨어요? 강남에서 왔는데 자식들이 다 외국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살기엔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왔습니다. 박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내를 3년 전에 암으로 잃었다는 것, 아들 둘이 모두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젊었을 때는 중견기업을 운영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가 김할머니에게는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김할머니가 경로당에 올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선물까지 들고 왔어요. 어제 시장에 갔다가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 드셔보세요. 김할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고맙긴 하지만 이러실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혼자 사니까 서로 좀 챙겨줘야죠. 우리 같은 나이에. 박 씨의 배려는 계속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와서 김할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줬고, 김할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줬습니다. 심지어 김할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기까지 했어요. 김할머니는 점점 박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박 씨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순자 씨,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더라고요. 순자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렇죠. 특히 저녁 때가 가장 외로워요. 그러게요. 밥 먹을 때, 잠들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이런 대화가 며칠 더 이어진 후 박 씨는 본격적으로 재혼을 제안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이 나이에 사랑이니 뭐니 하는 건 좀 쑥스럽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김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솔깃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말씀을?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순자 씨 같은 분이랑 여생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 밤 김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혼이라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하지만 박 씨와 함께 있으면 확실히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할머니가 큰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좋은 분 같은데 혼자 살기도 외롭고. 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딸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 남은 시간 동안 외롭게 살기보다는 좋은 사람이랑 함께 살고 싶어. 결국 김할머니는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단한 혼인신고만 하고 김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박 씨가 큰 결혼식은 우리 나이에 맞지 않는다며 조용히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혼인신고를 마친 날, 박 씨는 김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앞으로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김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을 느낄 수 있다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몰랐습니다. 박 씨가 이미 3번의 재혼 경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부인들로부터 재산을 편취한 후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달콤한 함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주일 후 박 씨는 김할머니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짐이 너무 적었어요.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박 씨, 짐이 이게 다예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런 건 다 처분했어요. 어차피 순자 씨 집에 다 있으니까 필요 없잖아요. 옷가지랑 개인 물품만 가져왔어요. 김할머니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용적인 성격이시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첫 번째 경고 신호였어요. 처음 며칠간은 박 씨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김할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차를 끓여주고 함께 시장도 보러 다녔어요. 김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네요. 집안이 훨씬 활기차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박 씨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구조에 대해 이상하게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 이 집이 몇 평이에요? 그리고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5평 정도 되고 시세는 한 2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등기부등본 같은 거 어디 있어요? 혹시 대출이나 그런 건 없죠? 김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앞으로 함께 살 집이니까 알아둬야죠.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 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적금이나 예금은 얼마나 되고요? 왜 그런 걸?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경제 상황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도 다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에 5천만 원 정도 있고 주식도 조금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월 연금 1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는 마지못해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 있고 매월 연금 80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둘이 합치면 제법 되네요. 박 씨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할머니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부부가 된 이상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어요. 박 씨가 김할머니의 일상에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자 씨, 경로당에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집에 남편도 있는데 맨날 밖에만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어머, 그동안 계속 가던 곳인데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이제 가족이 우선이죠. 그리고 경로당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올 것 같은데 김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경로당은 유일한 사회적 관계였는데 그것마저 막으려고 하다니. 그래도 완전히 안 갈 수는 없어요. 친구들이 걱정할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세요. 매일 갈 필요는 없잖아요. 박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들과의 연락도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순자 씨, 딸이 너무 자주 전화하는 것 같은데 우리 결혼 반대했던 애가 자꾸 전화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딸인데 이제 가족은 저예요. 딸들은 각자 살림 차리고 사는데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우리 부부 생활에 방해가 돼요. 김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김할머니에게 통장과 인감 도장을 달라고 한 거예요. 순자 씨, 부부가 됐으니까 재정 관리를 제가 해야겠어요. 통장이랑 도장 주세요. 왜요? 제가 관리하면 안 되나요? 여자들이 돈 관리하면 엉성해요. 남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죠. 그리고 우리 재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고요. 김할머니는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맡길 수는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그러자 박 씨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뭐, 부부 사이에 뭐가 그리 믿지 못할 게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냥 여기 얹혀 사는 남자예요? 박 씨는 그날부터 김할머니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어요. 며칠 후 참다 못한 김할머니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실수한 것 같아.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김할머니는 울먹이며 최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헤어지세요.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일단 그 사람한테서 떨어져 있으세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이고 혹시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박 씨가 돌아왔을 때 김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박 씨, 우리 좀 이야기해요. 하지만 박 씨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뭘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은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재혼 2개월째 박 씨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순자 씨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반말의 폭언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순자, 밥이 왜 이렇게 짜? 할 줄 아는 게 밥 짓는 것밖에 없으면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 김할머니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다음엔 더 조심할게요. 당신은 정말 답답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 나이까지 어떻게 산 거야? 박 씨의 폭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습니다. 김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더 심각한 건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경로당에 또 가려고? 거기서 우리 이야기나 하고 다니지? 앞으로 경로당 출입 금지야. 그럼 저는 어디서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 만날 필요 없어. 집에서 나나 잘 모시고 살면 돼. 딸과의 연락도 막았습니다. 김할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옆에서 감시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박 씨가 노려보고 있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박 씨는 본격적으로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우리가 부부가 됐으니까 모든 걸 공동 명의로 바꿔야 해. 공동 명의요? 당연하지. 이 집도 반은 내 거고 통장도 공동 명의로 만들어야 해. 김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가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거예요. 뭐, 지금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박 씨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부가 됐으면 모든 걸 공유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은 내 걸 못 믿겠다는 거지? 그리고 말이야, 당신 나이에 혼자서 재산 관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나이 들면 치매도 오고 그러잖아. 박 씨는 교묘하게 김할머니의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김할머니가 강하게 거부하자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감히 나한테 안 된다고? 제 재산이에요. 평생 모은 건데? 당신 재산? 웃기네. 이제 내 처인데 당신 재산이 어디 있어? 그날부터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김순자, 좋게 말할 때 알아서 해. 안 그러면 당신이 후회할 거야. 이혼하면 당신은 혼자가 되는 거야. 이 나이에 또 혼자 살 자신 있어? 김할머니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박씨 아들의 등장이었어요. 30대 후반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 아들 박민수입니다. 어? 아들분이 미국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 잠깐 들어왔어요. 박씨 부자는 김할머니를 제쳐두고 작은 소리로 의논했습니다. 등기, 넘기는 것, 통장, 정리하고, 새로 바꾼 프라이팬 좋아 보이네요. 비싸게. 것, 통장, 정리하고, 빨리 처리. 김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재산을 뺏으려는 계획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김할머니는 몰래 딸에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 도와줘. 엄마? 왜 이렇게 작은 소리로? 지금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하는 거야. 딸아, 정말 큰일 났어. 김할머니는 흐느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당장 나와요. 제가 지금 차 몰고 갈게요. 안 돼. 박씨가 깨면. 엄마,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너무 무서웠어요.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온 김할머니는 박씨와 마주쳤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화장실. 누구랑 통화했지? 박씨는 김할머니의 핸드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했네? 뭔 소리 했어? 아무것도. 그냥 안부. 거짓말하지 마. 또 나 나쁘게 말했지? 그 후 며칠간 김할머니는 완전히 감시당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문을 열어두라고 했고 외출은 아예 금지됐어요. 박 씨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건데? 어차피 결국엔 내 말 들어야 해. 일찍 포기하는 게 나을 거야. 김할머니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지. 박 씨는 더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김순자,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일까지 서류 준비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거야. 나도 참을성이 한계가 있어. 김할머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아들과 외출한 사이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할머니의 악몽 같은 나날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재혼 3개월째 김할머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박 씨와 그의 아들은 매일같이 재산 이전을 강요했고 김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딸과의 연락도 차단당했고 경로당 출입도 금지된 채 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박 씨가 아들과 외출한 사이 집에 택배가 왔어요. 박 씨 앞으로 온 서류 봉투였는데 김할머니가 받아두었다가 저녁에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찢어지면서 내용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순간 김할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문서였는데 박 씨가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 피해 소송 관련 서류였던 거예요. 피고인 박정수, 피해자 이영희 68세, 최순옥 72세, 한미자 70세. 문서에는 박 씨가 최근 3년간 3명의 여성과 위장 결혼한 후 재산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법도 김할머니가 당한 것과 똑같았습니다.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결혼을 통해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이었죠. 김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4번째 피해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기꾼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피해 규모였습니다. 이영희 씨는 집과 적금 3억 원을 잃었고 최순옥 씨는 2억 5천만 원, 한미자 씨는 1억 8천만 원을 빼앗겼다는 내용이었어요. 김할머니는 급히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돌아오기 전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라도 벗어나야 해. 김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엄마? 갑자기 왜요? 박 씨는요? 나갔어. 딸아, 엄마가 정말 큰 실수했어. 그 사람 진짜 사기꾼이야. 김할머니는 발견한 서류 내용을 딸에게 설명했어요. 딸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일단 경찰서에 가요.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그런 건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더 당하기 전에 신고부터 해야 해요. 김할머니와 딸은 급히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김할머니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이 박정수라는 사람 우리가 수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벌써 여러 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정말요? 네. 할머니가 네 번째 피해자예요. 다행히 아직 재산 피해는 없으신 거죠? 네, 다행히 통장이나 집 명의는 안 넘겨줬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떨어져 계셔야 해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형사의 조언에 따라 김할머니는 당분간 딸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박 씨에게는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갔다 온다고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박정수 구속됐어요. 다른 피해자들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결정적 증거들도 확보했거든요. 김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책감이 컸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람에게 속았을까?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수법이 더욱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각 지역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홀로 사는 노인 여성들을 물색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접근했던 거죠. 처음에는 친절한 이웃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후 연애 감정을 자극해 결혼까지 유도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협박과 해유를 통해 재산을 가로챘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김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영희 씨 68세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저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편 잃고 외로웠는데 그렇게 잘해주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다정함, 점진적인 통제, 그리고 재산 편취 시도까지. 다행히 김할머니는 재산 피해는 없으셨네요. 저는 집까지 다 빼앗겼어요. 이영희 씨는 현재 월세 원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말았던 거죠. 최순옥 씨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저는 자식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도 당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신고했어요. 재판 결과 박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탕진해버린 피해자들의 재산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김할머니는 경로당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려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어요. 재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어요. 김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외로움은 이해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특히 이런 징조들을 주의하세요. 처음에 너무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하는 사람, 결혼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사람, 재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래, 노년에 외롭다고 남자
응?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외로운데 우울증 오고 이거 지금 가끔 그 소개 사이트 보면은 지금 혼자 지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참 살아온 날들이 후회스럽다고 막 이러면서 여자들이 외로움을 호소하고 남자 만나려고 남자 만나가지고 그 외로움 결코 달래지는 거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단단해져야만이 되지 외롭다 그래가지고서 뭐 소개받아갖고 남자 만나서 여행 가고 뭐하고 밥 먹고 그런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래 나이 먹어서는 실제로 외로우니까 만나는 건 좋아. 근데 여기서 잘못된 점은 혼인신고도 하고 합가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이거 다 솔직히 얘기해서 10명에 9은 후회할 수 있어요. 한 명이나 뭐 성공할까? 대부분들 고뇌하고 갈등 괴로움이 더 많다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대잖아요. 똑똑한 아들이 혼자는 외롭고 둘은 괴로워요. 그래서 결혼 안 할 겁니다. 이러더래잖아요. 아들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유 벌써 아들이 세상을 깨우쳤네. 하여간 여자들 그래요. 외로운 건 이해되지. 밤이 쓸쓸하고 특히 이제 지금 봄은 괜찮은데 겨울밤 긴 겨울밤에 혼자 집에 오면 썰렁하니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옆에 이야기 상대라도 있고 다정다감하고 좋고 뭐 이런 사람을 다 찾는데 아유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요즘 세상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실제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실제로는 그래 남자든 여자든 물론 여자도 이런 그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다 서로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혼인신고하고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서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 사람의 그 건강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걸 다 떠안고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노년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본인 건강 맞춰서 콜라텍이라도 놀러 오고 음악도 좀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살면 좀 좋아요.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는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지내는 거 신중히 잘 골라야 돼요. 하여간 요 사연 노년에 요 좀 당할 뻔한 사연 괴로움의 사연 그나마 무슨 뭐 결과가 뭐 그렇게 이제 잘 수습이 됐으니까 뭐 다행인데 어떻든 정신적인 충격은 남아요. 그게 또 삶의 노년 삶은 신중히 잘 생각하고 지내야 돼요. 참 피곤한 거야.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런 남자를 찾는 건데 여러 가지로 사람 착할 보고 만나야 돼요. 외롭다라고 덜커덕 만나갖고 속아가지고 만나고 이러면 피곤한 거예요. 실제로는 남자 여자 서로. 여자도 요새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으니까 완전히 꽃뱀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꽃뱀. 남자 사기꾼도 있지만 요새는 여자 사기꾼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 여자들이 정신 올바른 여자들이 뭐 춤추러 오고 그러겠습니까? 콜라텍에 거의 안 오지. 거기는 이렇게 오는 사람만 와요. 실제로 여자도 베테랑들만 오지. 그 좀 순박하게 그 뭐 손주 손녀 돌보고 사는 할머니들은 콜라텍 안 옵니다. 실제로는 고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수십 년 남자 손맛을 본 여자들이 와요. 그래 할머니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들이 아니지. 거기 콜라텍 와서 화장하고 옷 입고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보통 할머니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다 놀러 온 할머니들은 있지. 그러나 그 할머니들은 오래 놀지를 않아요. 왜? 낯선 남자들하고 손잡고 춤추고 막 껴안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 안 하지. 그건 어느 정도
베테랑 할머니들이 하는 놀이지 이런 순진한 할머니들은 어머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해갖고 오지도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뭐 할머니들 그 저기 참 뭐라 그럴까 그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노인네 돼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실제로 또 초보자들이 많이 입문을 해가지고 그런 꽃뱀 비슷한 할머니들하고 놀지 실제로는 남자들. 그리고 이 할머니들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 조금 순진하게 생겼다. 베껴 먹어야지. 달려들 수도 있다니까. 하여간 노년에 이리저리 조심하고 외롭지 않게 잘 슬기롭게 살기들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잠깐 의미 있는 이야기라서 내가 녹음 한번 하고 들려줬어요. 노년에 사람 조심하고 고리 살아야 됩니다.